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백서 해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계획은 초록과 서론 부분에 대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백서 숙제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겼죠.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간략한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알면은 상당히 흥미로우니까 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백서 해설은 그냥 백서 해설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지루하더라도 백서 자체만 좀 중점을 둬서 하려고 해요. 그래도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정말 간단하게 여기 써 있는 것만 설명할 거예요. 살펴보죠. 대충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면 좋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백서에는 날짜가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2008년에 나온 논문. 그래서 이게 어떤 저널 같은 데 나온, 그러니까 저널에 실린 그런 논문은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 ORG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8월에 등록을 하고 10월에 이제 이 백서를, 그 당시에 이제 이제 비트코인 역사 이제 길게 설명하는 에피소드를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암호학, 크립토그래피가 이제 암호학인데, 암호학에 대해서 다루는 그 메일링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 백서를 최초로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서는 완전한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구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2009년 1월 3일에 이제 최초의 비트코인, 그래서 제네시스 블럭, 엄밀히 말하면 이제 블럭이 생성된 거죠. 예. 그래서 블럭 0, 그러니까 0번 블럭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시대적 배경이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산 신청은 이때 한 거고, 이 전부터 상당히 전 세계의 경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일부는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제도권 금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체제 붕괴를 노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너무 지나치게 좀 과장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모르는 거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실제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제네시스 블럭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만들어서 드릴까 하는데, 거기 보면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런 시대적 배경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 대충 2008년, 9년 정도에 시작됐다. 대략 10년 전 정도네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서 시작을 해보면은, 이제 제목은 이 비트코인 peer-to-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peer-to-peer는 P2P, 우리가 많이 말하는 P2P죠. P2P 파일 다운로드라든지 그런 데 이제 많이 쓰이죠. P2P라는 용어가.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 캐시가 아니라 캐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말을 한 걸로 봐서, 그리고 이름 자체도 비트코인이잖아요. 이거를 애초에 메인 어플리케이션, 주요 사용 용도를 통화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이게 그냥 딸랑 어떤 가상화폐든 암호화폐든, 제가 그 용어는 그냥 섞어서 쓰도록 할게요. 어떨 때는 가상화폐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암호화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단순한 돈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화폐라는 게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지갑이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그래서 월렛에 이제 그 특정 주소에 비트코인이 얼마 들어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어떤 주소에 얼마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라고 말을 한다기보다는, 어느 주소에서
어느 주소로 비트코인 얼마가 이동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은 사실 이 거래에 대한 기록이고요. 근데 그 거래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소를 알면은 그 주소에 최종적으로 밸런스가,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제 쓴 사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누군지 밝혀져 있진 않아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과정도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이 날 때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 보면 이제 흥미롭게 뭐 gmx.com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비트코인 뭐랑 관련이 돼 있는 건가?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독일에 기반을 둔 이렇게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참 호기심에 이 사토시 N gmx.com으로 이메일도 한번 보내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주소 자체는 밸리드한 것 같아요. 당연히 답장은 하지 않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org라는 사이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서 나오기 전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공식 홈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인사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번역을 제가 직접 한 버전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하느라고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한글로 읽었을 땐.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최대한 직역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역을 되도록 하도록 했고, 그리고 애매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괄호 안에 영어도 표기를 해놨습니다. 특히 용어 같은 게 처음 등장할 때는. 자, 그럼 이제 초록으로 들어가 보죠. 앱스트랙트. 그래서 이게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제가 위에는 영어 그리고 밑에는 해석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정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면 이제 purely P2P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P2P 시스템은 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지불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돈을 송금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은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은행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감사를 받게 마련이고, 그런데 P2P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온라인 페이먼트가. 근데 P2P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P2P니까 정말 개인 대 개인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듣기로 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블록체인 뭐 마이닝이 필요하다던데, 그냥 딸랑 사람 2명이서 비트코인 옮기고 싶은데 마이닝 작업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P2P라는 게 개인과 개인만 있으면 된다가 당연히 아니죠. 인프라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2P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으냐면은 분산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분산 시스템 하에서 각각의 개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자서명이 이제 부분적인, 그러니까 이 온라인 지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전자서명, 디지털 시그니처. 이 전자서명이 부분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만약 이중 지불, 그러니까 더블 스펜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필요로 한다면 주요 장점들이 사라진다 라고 하고 있죠. 이 더블 스펜딩이 되게 큰 키워드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블 스펜딩이라는 게 참 뭐냐면은 돈을 2번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상품권을 받았어. 문상을 받았어. 아니면 뭐 아마존 상품권을 받았어. 그럼 그게 어떤 코드잖아요. 코드. 근데 그걸 이제 온라인에서 쓸 때 같은 코드를 2번 입력을 하는 거죠. 2번 쓰겠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나요? 아마존 상품권 2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이 감히 그 상품권 2번 쓰게 해줄 것 같지 않죠. 그리고 문화상품권 시스템도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뭐 기존에도 없었던 문제인데 이거 뭐 비트코인 더블 스펜딩을 해결했다던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아니 기존에도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필요성 여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인 거고요. 당연히 센트럴라이즈드 된 시스템에서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직접 감독을 하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기록을 중앙 집중적으로 남기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일렬로 기록을 하면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에 아마존이 사기를 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쓴 것처럼 얘네가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존도 아마 그런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감사를 받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중 지불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아니라 P2P 시스템이거든요. 모두가 동등한 그런 디센트럴라이즈된 시스템을 추구하는 거라서 이 더블 스펜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블럭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페이퍼에서 하고 싶다는 게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중지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기술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트랜잭션을 해시를 해서, 해시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일정한 길이로 주어진 정보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요약을 하든 아니면은 제 뭐 이름을 넣어서 요약을 하든 뭐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넣어서 요약을 하든 일정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해시라는 거는. 그래서 그 일정한 길이의 암호처럼 보이는 문자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뒤에 해시 펑션을 다시 설명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들을 해시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디다 기록을 하냐면은 해시 기반의 작업 증명 체인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그러니까 이 영어 원문을 보셔도 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해시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해시를 한 번만 번역에는 했던데 사실은 해시가 이제 2번이에요. 거래를 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증명 체인,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 자체도 이게 해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시를 이용한 블록체인인 거예요.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건 뭐냐면은, 타임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스탬프는 도장 이렇게 쿡 찍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냥 시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기록할 필요는 왜 있냐? 어떤 거래가 먼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어떤 특성을 지니냐, 이 기록은 이 작업 증명을 다시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이다. 이 블럭을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쓰는 방법은 이 Proof of Work 이라는 작업 증명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작업인데, 비트코인에서 이것도 그 뒷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채굴이란 용어답게 정말 어떤 컴퓨팅 자원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 변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장 긴 체인, the longest chain 이란 표현이 나오죠. 똑똑하신 분들은 이 글을 듣는 순간, 이 문구를 longest chain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짧은 체인도 있나 보네 하면서 체인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서야 생각나는 게, 제가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왜 이 디자인으로 했느냐, 이게 블록체인인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하나의 블록이고, 블록에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체인이 일렬로 쭉 연결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체인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닝이라는 작업이 경쟁적으로 블럭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블럭을 만들게 되면은 새로 생성되는 비트코인을 줘요. 보상으로 지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신규 블럭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체인이 일시적으로는 갈라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체인을 더 진짜로 받아들일 것이냐? 가장 긴 체인을 진짜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긴 체인은 이 이벤트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들이 이제 결국 다 트랜잭션의 기록이죠. 그런 트랜잭션들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증명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그 컴퓨팅 파워가 큰 집단에서 이게 나왔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51% 어택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과반수 이상의 채굴자들이 가짜 거래를 생성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결국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컴퓨팅 파워가 정직한 노드들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된다면은 결국 이 정직한 노드들이 가장 긴 체인을 형성을 하고 공격자보다 빠르게 블럭을 만들어 나갈 거란 얘기인 거죠. 예. 그 다음으로 가서 그럼 뭔가 이제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되게 복잡한 거 아니냐 시스템이. 그런데 뭐 이 네트워크 자체는 아주 미니멀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메시지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해석에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영어에 on a best effort basis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effort는 이제 노력이잖아요. best는 최선, basis는 뭐 기반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on a regular basis 하면 regular라는 건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on a regular basis 하면은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이제 on a basis에 이제 best effort가 들어간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그 브로드캐스트가 방송이잖아요. 쭉 전달하겠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I'll try my best.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게 I will try my best가 그런 의미거든요. 영어가. 그런 것처럼 이 on a best effort basis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 예. 이게 의미상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들이 최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브로드캐스트가 된다는 거죠. 꼭 다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결국 다 될 필요가 없어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이제 모든 노드들이 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에 따른. 그럼 블록 생성 시간이 너무 느려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노드들이 그걸 다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만약 메시지를 못 받은 노드는 아쉽지만 못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받는 거죠. 언젠가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드들은 원한다면 네트워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스템 이거 읽어보고 나니 흥미로워. 나도 풀 노드가 돼보고 싶어. 풀 노드라는 거는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노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복사본을 풀 노드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한 노드가 어떤 네트워크 문제든 아니면은 컴퓨터 자체의 문제든 동작을 안 하더라도 계속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노드가 됐어. 근데 이제 궁금증 해소했고 나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감히 혼자 해가지고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흥미를 잃었어. 난 떠나야지 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노드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떠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컴백했어. 지금 현재는 몇 번 블럭까지 돼 있을까?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를 그동안에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